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취뽀코디 여의도 TMI 권혁 중입니다. 오늘은요, 한눈에 보는 2020 상반기 경제 트렌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채용 시장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딜레이 됐다가 이제 와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상반기 공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19가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 그 내용 나옵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꿨더니요, 채용부요, 코로나19의 채용 시장과 코로나19 이후의 채용 시장이 좀 바뀌어질 거예요. 왜 그렇죠? 경기가 워낙 안 좋고요. 무엇보다 지금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달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또한 내가 들어갈 회사, 또한 내가 관심 있는 회사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까? 관련돼서 또한 경제 상식들까지 같이 알아볼 겁니다. 강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요, 취업 코드 보시면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이슈들 여러분께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코로나19가 나와 관련 없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마 이제 면접 들어가서 좀 당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볼까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 부분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항공 부분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9개의 LCC 항공사들. 여러분, 항공 부분, 특히 운수 부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보셔야 되겠다. 자,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를 냈죠. 채권시장 안정펀드, 채안펀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두 번째, 회사채 신속 인수제를 냈습니다. 아마 금융 쪽이신 분들은 채안펀드 이해하실 거예요. 또한 왜 채권 시장에 정부가 지원해야 되지라고 아실 텐데요. 항공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영업 파트라든지 부분 본다면은 내가 채안펀드까지 알아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정부가 지원한 것까지 알아야 돼라고 보실 필요 있는데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정부가 왜 지원하는지를 알면은 여러분의 회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 채안펀드 뭐냐면요, 채권시장 안정펀드입니다. 정부가요 10조 플러스 10조 했어요.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채라든지 우량격 단기어음, CP가 뭐냐면 기업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단기적으로 어음 발행해서 돈을 좀 확보합니다. CP, 금융채 이런 거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는 뭐냐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항공사 도와줄게라고 보는 거예요. 회사채를 뭐냐면요, 인수를 해줍니다.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채권을 사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 항공 쪽 입장에서는요, 이제 한숨이 돌리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실제적으로 회사채 발행하면 누군가 받아주니까, 정부가 받아주는 거죠, 사실. 정부가 받아주니까 유동자금을 좀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항공업계가 실질적인 어떤 유동성 지원을 반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는 금융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 이제는 항공권의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캐리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다른 업종들 보실 때 왜 항공업계,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가 지금 왜 어려울까, 왜 급할까를 보셔야 되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에 2,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요. 또 한 가지 올해만 하더라도 여기는 없는데 한 5천억 원 정도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 대한항공이 올해에 회사채 플러스 상환해야 될 빚이 무려 수조예요, 수조.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많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실 빚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태로 있는데 그전까지 사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요, ABS라는 걸 통해서 유동화를 확보했습니다. ABS가 뭐냐면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나오죠. 자산 유동화 증권 나오는데 뭐냐면 회사가요, 부동산을 비롯해서 자산을 담보로 삼아서 빚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넘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겠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ABS를 발행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받아주는데, 근데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담보가 있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항공운임 채권 ABS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예요. 비행사입니다. 항공사예요. 거기에는 미래의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티켓이에요. 앞으로 매출이 일어날 티켓들, 비행기 표죠. 이런 항공사나 보면 항공기, 비행기 티켓 판매로 거둬들일 미래의 매출을 기초로 자산으로 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항공운임 채권 ABS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발행해서 사실 유동성을 항공사들이 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들이 이렇게 미래에 판매할 티켓을 담보 잡아서 빚을 빌려왔다. 근데 그게 지금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 여기 나옵니다. 운임채권 회수율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40에서 70% 하락을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췄죠. 전 세계가 멈췄다는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의 왕래 이동을 안 합니다. 비행기가 뜨질 않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항공권에 봤을 때에 뭐라 할까요? 화물 운송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람이 안 가지만 화물을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문제였다면 사람이 왕래 안 하죠.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왕래 안 하니까 당연히 비행기 값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화물 운송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는요, 이 화물 운송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워진 거예요. 미래의 매출 채권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니네 이거 팔아봤자 어차피 돈 안 되잖아. 너 어차피 지금 어렵잖아. 나중에 정말 되겠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ABS 자산 추가 신탁을 요청합니다. 아니면은 조기 상환을 요구해요. ABS 만기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뭐가 되나요? 야, 빨리 갚어. 더 이상 연장 안 해줄래? 빨리 갚어. 이러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갚아야 돼요. 자금난이 빠져버립니다. 항공사 자금난 빠지죠. 항공사 위기가 오죠. 이게 뭐야? 또 금융권 전체적으로 위기가 오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가 두 가지 지원 정책을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항공사 지금 그런 상태로 있다. 이거는 뭐 ABS 규모 넘어가고요. 자, 실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항공사 봤을 때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FSC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노선별 매출 비중이 있습니다. 19년도 3분 기준으로 본다면 미주가 30%예요. 미주가 30%. 그러니까 미주에 다니는 비행기의 매출이 30%고요. 2위가 어디냐면 유럽이고요. 동남아가 한 19%예요. 중국 이런 순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아시겠지만 미주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항공사들이 미주와 모든 미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다 멈췄지만은 미국이 실제적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이제 비행기와 왕래가 뜸해지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주 노선이 한 21%, 중국 19, 동남아 18 이런 순으로 실제 떨어져 나가고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차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미주가 높기 때문에 사실 아시겠지만 이미 준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주 노선 같은 경우 미주 노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시죠? 스케줄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출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사태를 비교해 본다면은요. 사스는 발병 4개월 이후에 항공력이 한 8.4%, 메르스는 1개월 이후에 12% 떨어졌는데 코로나19 사태 1개월 이후에 항공력이 32% 떨어졌다더라.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코로나19와 항공과의 이제 연관 상관관계를 만약에 면접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여행업계나 마찬가지고 요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인트라바운드가 3축이 다 무너졌다. 그 뜻은 뭘까요? 아웃바운드는 뭐죠? 내국인이 해외로 가는 거. 인바운드는 뭐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인트라바운드는 뭐야? 내국인이 내국 여행 가는 거. 이게 세 가지가 완전히 코로나19 때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항공이나 여행업계 완전히 생태계가
비즈니스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다. 그래서 딱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인트라바운드가 삼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매출을 올릴 마케팅을 통해서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아웃바운드를 매출을 놀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인트라바운드도 사실 무시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국인 여행,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가는 이러한 어떤 제주 여행권이라든지 이런 내국인의 국내 여행 비중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세 개 축이 코로나19 때 무너졌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제주항공 지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미 인수를 했죠. 지분 51%를 545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깎았습니다, 사실. 150억 원 정도 깎아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 반영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이제는 LCC 거인 회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좀 위험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주항공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잠식이 완전 빠져 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를 아무튼 제주항공이 인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이 점유율이 봤더니 22% 역시 1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위고요. 제주항공이 3위고요. 3위인데 보세요. 이스타항공 3.3%인데 점유율 같이 합치면서 12.6% 됐어요.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과 이스타 합친 거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예, 얼마 차이가 안 나요. 3위가 되었는데 3위도 2위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부분. 하지만 뭐다?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과연 이 인수가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도 사실 저희 쪽에서 봤을 때, 경제 쪽에서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돌아가는 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제가 팩트죠. 여러분 뭐 취업 보는데 여러분 제주항공 딱 들어가려고 마음 잡았는데 그래? 좀 더 알아봐야지 이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제가 경제평론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팩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의 채용시장과 이후의 채용시장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준비했던 기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눈뜨기 일어났더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멘붕 빠지는 거죠. 준비 다 해놨는데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 다른 기업을 빨리 알아봐야 되고 다른 또 채용시장 알아봐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채용시장도 사실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아셔야 되겠고 자 우리나라 LCC 아시나요? 라는 질문들이죠. 우리나라 LCC 몇 개인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항공권 준비하신 분들? 자 보겠습니다. 중국은 몇 개일까요? 중국은 7개입니다. 우리나라 LCC 몇 개예요? 9개입니다. 9개. LCC 9개예요. 근데 중국이 7개라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이 몇 개일까요? 9개.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LCC 저가항공사가 우리나라 LCC 숫자랑 똑같아요. 미국이 그 큰 대륙이. 일본이 8개고요. 독일이 5개, 프랑스가 1개, 태국이 6개, 호주가 3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항공권 준비하신 분들은 좀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LCC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제는 아셔야 되겠는데 실제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LCC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LCC 중에서 한 2곳 정도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LCC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LCC 채용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물어볼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LCC에 관해서 그러니까 생존 전략에 대해서 100%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현황도. 그래서 사실 몇 군데 기업이 도태되는 만약에 시장에서 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사실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다른 LCC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 재무적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사실 너무 치열하죠. 지금 항공 입장에서 LCC 중심으로. 그래서 굳이 9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9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갔다가 회사가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만큼 황당할 데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러한 메커니즘,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알아두시고요. 이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개의 어떤 LCC가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제주항공 있고 진에어 있고 기본적으로 아시죠? 이번에 신규가 들어온 게 이미 들어왔지만 플라이 강원이라든지 뭐 에어로케이 항공이라든지 이렇게 에어로케이 항공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는데 회사를 잘 선택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방송에서는 너무 이렇게 뎁스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지만 다시 한번 제가 심각하게 얼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잘 선택하시고 회사를 채용 시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자, 문화 부분도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계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실제적으로 문화라는 게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인간을 상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문화계 쪽, 특히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쪽은 뭐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런 어떤 근거치는 여러분 면접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류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라고 실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대중문화였다. 자, 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문화 홍보원과 같이 해서 16개국 8,000명 대상으로 해갔고요. 19년도 7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뭘 했냐면은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대표했을 때 뭐가 떠올라 했더니 K-팝, 한국 가수들이 가장 많이 떠올랐다. 식품, 그다음에 문화유산 이런 순으로 이제 보통 긍정적 이미지,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떠올렸고요. 실제 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니 물어봤더니 대중문화, 역시나 대중문화, 경제 수준, 문화유산 이렇게 됐는데 아마 요거 다시 한번 설문조사하면 마스크 이럴 것 같아요. 마스크. 우리나라의 마스크. 그래서 굉장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재기도 하고 이럴 텐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국민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뭐 이건 여담이고요. 아무튼 실제적으로 팩트는 대중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한류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스 산업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뭐예요? 여기 나오죠? 기본적으로 연간 이게 한 6조 원에 달해요. 뭐 컨벤션이라든지 전시 산업 같은 게, 특히 마이스 산업 같은 게. 여러분 마이스 산업도 채용 시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 뭐 마이스다 해갖고 이렇게 막 여기가 마이스 기업 이렇게 보이진 않죠. 근데 뭐 호텔이라든지 뭐 컨벤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시관 같은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마이스 산업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굉장히 뜨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이스 산업 직군도 굉장히 좋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좀 다운된 부분,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받았다. 문화계이기 때문에. 또 재밌는 거, 여러분 만약에 뭐 특히 여러분 젊은 친구 중심으로 많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회사들이 엔터 쪽이에요, 사실. 근데 뭐 저도 지금 많이 만나보지만 엔터분들 뭐 울상입니다, 울상. 뭐 연예인들 공연이 그러니까 행사가 다 없어져 갖고 연예인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비는 계속 들어가고 관리비는 들어가는데 매출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19가 문화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K-팝이 정말로 경제적 효과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나 엔터 쪽이라든지 문화계 쪽으로 채용을 준비하실 때에 이 자료를 한번 빗대어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자료인데 방탄소년단이 실제로 2019년도 10월에 서울 콘서트를 했죠. 그때 10월 26일, 27일, 29일에서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그때 했는데 한 대학교에서 이 서울 콘서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볼게요. 간접 효과가 5,900억 원. 그 3일 공연에서. 직접 효과 3,300억 원. 3,300억 원.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아니 단 3일 콘서트, 방탄소년단 3일 콘서트에 간접 효과가 5,900억 원이었대요. 이게 총 해갖고 1조예요. 1조. 거의 1조. 한 9,229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K-팝 문화산업이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산업군과 같이 이제 콜라보돼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사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논리 근거를 하시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19의 문화산업 극복 방안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실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또한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로 문화산업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과거에 메르스 때 실제 요거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공연 티켓을 1+1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지원해 줬어요, 정부가. 1+1 정책도 그 공연계 입장에서는 가장 큰 도움을 많이 됐었거든요. 이런 정책을 해볼 만합니다. 라고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은 어떤 인상을 받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변화된 비즈니스 생태계를 설명하시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세계에 살 것이다. 누가 얘기했냐면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유명해졌어요.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세계에 살 것이다. 코로나19의 삶이.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과 시장, 세계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IT 업종으로는 이제 팡이라고 얘기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 다음에 뭐 마가 이런 얘기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왜 그럴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넷플릭스 OTT 서비스죠, 그죠? 집안에서 TV만 봤잖아요. 다들 아마 뜨끔하시죠? 온라인 수업 여러분 이제 대학 특히 이제는 졸업 안 하신 분들은 뭐 3,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온라인 수업 저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지금 되게 생소한데 아무튼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잖아요. 이게 인강이 아니라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또 가장 각광을 받았던 기업들이 이런 IT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기술 이런 화상 채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았었죠. 아마존 전자상거래이잖아요. 다들 집에서 쇼핑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IT 기업들이 굉장히 뜨고요. 사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 뭐냐면 물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이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채용 시장이 여러분 이제 채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채용 시장에. 근데 채용 시장 파이가 어느 쪽에서 커지냐면 이 IT 쪽에서 더 커질 겁니다. 물론 지금도 커요. 지금도 큰데 더 커질 거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특히 벤처 쪽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로나19의 이후의 삶은 언택트 소비 시장이 열리고 비대면 서비스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필연적으로 IT 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IT와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더욱 IT 섹터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어떤 채용 시장을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뉴 애브노멀이라는 의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삶을 설명해 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코로나19가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니? 너 그때 뭐 했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뉴 애브노멀이라는 개념. 자, 시장에서 변동성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요.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루비니 교수 나왔네요. 루비니 교수. 그다음에 유라시아 그룹이 이안 브레머 대표가 13년 6월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뭐냐면 뉴 애브노멀 시대니 애브잖아요. 애브, AB, 애브. 뉴 애브노멀 시대에는요. 불황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장의 변동성이 예측 불가능한 정도로 커진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노멀, 그다음에 뉴노멀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2008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융발 금융위기 이전 시간은 뉴멀, 그러니까 보통 노멀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 이후 2008년도 위기가 있잖아요. 항상 그 위기가 항상 기회가 돼요. 항상 2008년도 이후에를 뉴노멀이라고 불렀습니다. 뉴노멀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2009년에 제시한 개념인데 예전에는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던 저성장, 저수요, 고실업 사태가 이제는 그게 정상이었네라고 보는 거야. 정상 상태의 의미가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게 다시 얘기하면 야 저성장, 저수요, 고실업 말이 돼? 되게 생소한데? 근데 이게 일반화된 거예요. 이제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이게 뭐다?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또 탁탁 터졌잖아요. 코로나19다 보니까 뉴 노멀이 아니라 이제는 뉴 애브노멀이라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도 나왔죠. 예측이 더더욱 어려워진다. 다시 한번 예측이 더더욱 어려워진다. 불확실성이
한때만 존재한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는 시대에, 확실함이 없는 시대에,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에버노멀이라는 의미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게 애자일이라는 얘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애자일, 민첩한 이런 뜻이죠. 사실 애자일 전략은 예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사실 사용해왔던 전략들이에요. 뭐요? 민첩하게 움직이는 전략인데 뉴 에브노멀에 대비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확실한 게 없는 시대에 변동성이 심화된 시대에서 기민한 대처가 국가, 기업, 비즈니스의 명운을 가르게 됐습니다.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민첩한 기민한 조직이라는 뜻으로 소규모 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문화인데요. 여러분 이제 채용 시장에 딱 들어가고 나서 실제 여러분 딱 회사에 들어가면요.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애자일 조직을 짜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뭐예요? 소규모 팀 단위도 아니에요. 정말 소규모로 움직여서 빨리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나오나요? 아, 나오네요. 외부의 피드백, 이게 가장 애자일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외부의 피드백입니다. 외부의 피드백을 뭐예요?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애자일 전략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장에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생각을 또한 빨리 내놓고 상품을 내놓고 고객에게 외부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영시켜서 더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게 바로 애자일이고 대표적인 게 어디였다? 카카오톡이 이런 애자일 전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코로나19 이 사태는요. 이제 교과서에 나올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전공 서적에 미래에 가보면 분명히 나올 만한 섹터예요. 그리고 나올 겁니다. 100%.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만큼 큰 이슈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이슈거든요. 면접 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의 사태, 그 영향들,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거 꼭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채용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로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최신 정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발빠르게 여러분께 치포코디가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콘텐츠 어디서 보나요? 치포코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치포코디 여의도 TMI 권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